안녕하세요. 남찬식입니다. 2025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2022년에 대학원 다닐 때, 뭐 교육공학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못하니까, 그 발표 대체 과제물로 영상물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과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말 너무 실수해가지고 한 10번 넘게 촬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이 좀 급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좀, 아무래도 지금 요즘 또 중국에서 또 무슨 바이러스 나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쪼록 건강과 안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가 아니고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제가 2025년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27일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보통 원래 주말에도 옛날에는 칠 수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평일에만 연습을 1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 공휴일이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시 집에 오실 것이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못 치게 됐어요. 27일 날에. 그래서 날짜를 우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오후 12시 50분까지 이렇게 80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에다 20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항상 10분 일찍 켜놓습니다. 왜냐면은 뭐 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댓글도 볼준비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오시면서 뭐 인사하고 하면 더 좋겠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분 일찍 켜서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거의 90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요즘 사람들이랑 잘 안 만나서 그런지 말도 굉장히 좀 잘 못하는데,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라이브를 제가 진짜 여태 동안 한 모든 라이브 중에서 아마 목숨 걸었습니다. 진짜 이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은 만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시간 배분이 안 맞다는 겁니다. 80분 안에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2025년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2000이래 저기 뭐야, 그거 시작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죠? 곡 해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예, 저는 이걸 항상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냥 곡을 이렇게 치고 박수 짜짜작 받는 것보다는, 보통 여러분들 클래식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공연을 갈 때 팜플렛을 받지 않습니까? 이 팜플렛에 뭐 어떤 곡을 친다, 이 곡은 이런 연유가 있다, 이런 팜플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알고 듣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뜻으로 프로그램 곡 설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냥 댓글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제 멋대로 얘기를 했더니 46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피아노 치는 시간하고 딱 뭔가 그 시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라이브의 의미라는 게 결국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제가 하는 라이브들을 모니터링을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저 혼자서만 뭔가 프로그램 신나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막 떠들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랑은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특히 뭐 피아노 칠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빵 먹기라든지 뭐 그런 걸 할 때도 보니까 구독자분들은 뭔가 이야기를 초반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막 하는데, 또 전 또 그러지 그러니까 대화를 막 안 하고 있고 뭐 이상하게 막 처리하고 뭐 이러니까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그나마 프로그램 곡 설명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곡 프로그램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투표를 3번이나 했죠. 근데 해주신 분이 한 4분 계셨거든요.
항상 하시는 분들이 혹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게시물을 올리면 그게 알림이 가나요, 혹시? 그럼 정말 시끄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제가 너무 외롭고 제가 작년에는 진짜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그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SNS에 몸을 좀 기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올렸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 그 프로그램 곡 구성에 있어가지고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이렇게 곡을 이렇게 결국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라고 하는 곡을 지어낸 사람은 폴드 세느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딸인 아드린느를 위해서 뉴에이지풍의 어떤 음악을 곡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연주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리차드 클레이더만입니다. 근데 이 곡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리차드 클레이더만이 전했지 않나? 라고 돼 있고, 제가 심지어 센텀에서 샀던 악보도 리차드 클레이더만이 작곡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폴드 세니벨이 작곡가이고 리차드 클레이더만은 그냥 유명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지금 나이가 좀 꽤 드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의 연주와 또 나이 들었을 때의 어떤 연주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음악적으로도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깊이라든지 혹은 뭐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둘 다 듣기 좋았습니다. 예, 좋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어, 그 폴드 샌드빌이라는 분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곡을 제가 2015년 때 처음 연주해가지고 제 채널에 첫 영상으로 올렸었죠. 음악학원 10만원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주를 겨우 쳤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곡도 한번 연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드디어 이제 연습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곡 순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유의 Celebrity. 이 Celebrate라는 게 유명 인사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9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제 채널 가운데 2021년 때 굉장히 열정적인 구독자분이셨어요. 이 스텔라님이라고. 그분이 진짜 정말 제가 이상하는 그런 구독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모든 연주들 다 들어주시고 댓글 다 달아주시고 또 건전하게 소통하는 굉장히 제가 좀 의지도 많이 했고 또 그만큼 고마운 그런 구독자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혹시 듣고 싶은 음악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셀러브리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 댓글 받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편곡들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려내고 뭐 이렇게 이제 악보를 팔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인터넷을 이게 뭘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 아는 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그때 하면 4,500원인가? 뭐 아마 이 돈을 조금 이렇게 제가 지불을 하고 형님이 이렇게 사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악보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칠 수 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들은 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처음이 아니고 그때 뭐 야인시대도 듣고 했긴 했는데 또 이런 음악을 제가 연예인이나 요즘 노래를 잘 안 들어요. 이게 음악을 좀 너무 편식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들었는데 뭐 이분 이제 뭐 아이유이시고 뭐 본명이 이지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3살 많으신 누나이신 건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 노래 부르는 거를 제가 진짜 처음으로 뭔가 처음 요즘 노래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도만 보고 또 좀 진지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힘들고 좀 위로가 이게 힘들고 그런 좀 이 삶이 좀 힘겨운 분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를 해주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밝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밝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곡을
이렇게 할 때는 원곡이나 다른 곡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은 걸 들으면 자신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죠, 보통. 어, 그리고 이거는 그 두 피아노라고 하는 유튜버님이 편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보로 이렇게 내놓으신 건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출처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출처를 미리 밝힙니다. 어차피 그 프로그램에서도 밝힐 것이지만은 그 이 곡 보통 여러분들이 요즘 뭐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정보 지식이 그냥 완전히 그냥 널려 있잖아요. 이게 흔한 말로 그렇게 많은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도 자기 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 거라고 하면 그건 날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강도가 안 되려고 하면은 출처를 남기는, 출처를 확인하는 그런 선행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처를 남기는 바이고, 이 두 피아노님 정말 편곡 잘하셨는데, 연주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뭐 도약이 크고 또 엇박자도 있고 이래서 제가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역량 탓이겠습니다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2024년 10월 마지막 날에 완곡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이 지금 4년이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배수진을 치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아직 좀 덜 약간 좀 미완성인데 지금도 미완성인데 이렇게 좀 기간을 줄여가지고 좀 약간 막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귀를 틀어막거나 혹은 아이유 팬들 분들께서 저를 좀 때리려고 오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드미트리 쇼스토비치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국 때부터 시작해서 소련 정부 때의 사람이죠. 특히 이제 스탈린 치하의 음악 정치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기조에 맞춰서 열심히 활동했던 음악가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솔로몬 볼코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정부를 위한 어용 음악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후대의 기록이라서 조금 이렇게 뭐 논란의 인물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 논란의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그 작곡한 곡 가운데 발레 모음곡 중 3번 슬픈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레본 아토브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곡을 했더라고요. 피아노로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고 해봤는데 다른 책들을 다 보니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알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글에 보니까 그러니까 생물 연도랑 그리고 그 출생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람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제가 2022년이었습니다. 아마 2022년 맞네요. 네, 2022년 10월 달이었는데 드미트리 마슬레이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2015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마린스키 무대에서 이제 이 곡을 연주를 한 겁니다. 그 끝에 앙코르로 연주를 하셨는데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객석에 아무도 없고 이랬었는데 그걸 보니까 좀 신기했는데 저는 그때 논문을 쓸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위기였죠 그때 써질까 안 써질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음악을 들었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2021년 5월 달에 교생 실습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지도 선생님 그리고 저를 좋아해 줬던 학생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논문을 빨리 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에게 큰 힘을 준 저에게 또 눈물을 낸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곡을 치면 그때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그 추억을 되새기고자 이 곡을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도프 폰 헨젤트라고 해서 그 이분의 그 로망스 작품 번호 10번 이 OP라고 하는 게 OPUS라고 하는 작품 번호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작품 번호 10번 이걸 연주할 건데 제가 이 곡을 2024년 초반에 들었습니다. 이게 들으니까 굉장히 마치 이제 저 같은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어떤 처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처량하고 참담하고 울적하고
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곡이 대부분 제가 이 곡을 들으니까 좀 땡기더라고요. 이 곡이.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그 4월 달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할 건데 댓글에 보니까 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조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줄이 1열이고 뒤에 줄이 2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2열의 왼쪽부터 야코프 로젠하임, 테오도르 델러, 프레데리크 쇼팽,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쇼팽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드라이쇼크, 지그문트 탈베르크. 지그문트 탈베르크도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편곡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곡으로 유명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 1열 쪽에 왼쪽부터 에드워드 볼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폰 헨제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프란츠 리스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작곡가가 여기에 뭐 쇼팽이나 리스트 그리고 지그문크 탈베르크까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그문크 탈베르크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그 19세기 낭만파 음악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을 칭하진 않지만 이 그린 사람이 니콜라 웨스타슈 모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그 19세기의 낭만파 음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이고 그 속에 아돌프 폰 헨제트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말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사람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보헤미아생의 어떤 안토닌 드보로자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생각이 나는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이거 약간 제가 좀 장난치는 건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자, 그 장비치엔 그리고 양중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수가 산신 산쉬 시리토화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의 OST인 량량이라고 하는 그 OST를 이렇게 부른 건데 이걸 피아노로 편곡을 한 거죠. 누가 편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악보바단가 제목이 뭐 그런 식으로 있던데 이 드라마가 이게 량량이라고 하는 건 우선은 저기 적당히 시원한 모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2017년이 나왔는데 제가 2017년 때가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신라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이때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좀 친해지니까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런 곡도 연주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끝내는 보지 못했네요.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 곡을 치니까 조회수도 막 올라가고 구독자분들도 많아지고 뭐 아무튼 그런 좋은 경험을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장비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고 양중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화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 량량이라고 하는 곡을 같이 그 OST를 가수를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이 곡 좋고 다 좋은데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21년 이때쯤에 이 유학생 친구랑 그 코로나가 한국 탓이냐 중국 탓이냐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다가 끝내는 절연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런 논란의 그런 뜨거운 감자 별로 안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야 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음은 그 프레데리크 쇼팽의 왈트 그 작품 번호 70번입니다. 이게 총 3곡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작품 번호 다 끝나야 박수를 치죠. 뭐 정말 명연이고 정말 기가 막히는 연주를 하면은 그 외로서 박수를 치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클래식 공연이나 어떤 무대를 가면은 작품 번호가 끝날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예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제가 작품 번호를 끝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년에 끝을 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곡을 다 연주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할 거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얽힌 역사들을 조금씩 파헤쳐 볼게요.
우선은 쇼팽의 가게를 알 필요가 있는데, 가족들이죠. 우선 암브로지 미로샤프스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쇼팽의 가게를 다 그린 그런 최초의 화가입니다. 쇼팽의 초상화를 최초로 그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런 모습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쇼팽의 아버지입니다. 그 니콜라스 쇼팽이라고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생물 연도를 보니까 그 대략 뭐 18세기, 이거 발음 조심해. 18세기, 19세기, 19세기. 아무튼 이런 시기의 사람인데, 이 당시에 폴란드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우선 1772년에 그 러시아, 그리고 프로이센, 그 지금의 독일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는, 분할 점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1차 분할 점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1791년 5월 3일 날에 헌법을 만듭니다. 즉스는 이제 헌법 만드는 거는 나라에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5월 3일이 폴란드의 국경일이자 제헌절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3년에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서로 폴란드를 또다시 분할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2차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항전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이때의 분위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제가 라이브 할 때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의회의 내부 모습이고 2달러 뒷면에 있는 모양이죠. 1776년에 아메리카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혁명이 때인데, 이때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되면 역사 1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서 보면 뭐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근대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실행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였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 때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독립운동을 한 데 있어가지고 민병대를 이끈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러시아와 맞서 싸웠던 장군이 있는데, 폴란드의 오백 질로티의 주인공입니다. 오백 질로티, 지금은 질로티를 쓰질 않고 유로화를 쓰고 있죠. 그 폴란드도 EU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화폐가 이제 그 누구냐고 했었을 때 타데우시 코시치우시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워싱턴한테 장군으로서 인정도 받고 러시아에 항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94년에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러시아하고 프로이센을 향해서 그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이제 뭐 내셔널 에로이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러니까 민족적 영웅입니다. 이 폴란드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당시 시인이었던, 그러니까 폴란드생이자 이제 리투아니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좀 약간 모호한데, 아무튼 이제 이 유명한 시인 아담 미치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판 타데우시라고 하는 서사시를 씁니다. 이게 타데우시 코시치우시코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 작품을 쓰게 된 건데, 대략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2013년 때 이 책을 처음 샀습니다. 당시에 이제 폴란드 문화에 공부 안 하고 폴란드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창 읽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고, 왜 어려운가 했었을 때 용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뭐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폴란드어로 거의 이제 있습니다. 그 음식 이름이라든지 뭐 사람 이름 뭐 이런 거, 사람 이름은 뭐 괜찮다고 해도 음식명이나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 시 자체가 폴란드어로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란드어로 출판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족적인, 내셔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족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또 그 다데우시 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치면 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남성, 뭐
어른을 얘기할 때 sir 이렇게 SI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타데우시는 결국 타데우시 코시치우시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폴란드 문화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이 두 사람 전부 다 민족 시인, 민족 영웅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쇼팽도 바르샤바 국토방위대에 참전을 해가지고 대위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그 폴란드에 이제 눌러앉게 살게 된 거죠. 눌러앉았을 때 이제 자기가 원래 이 사람은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폴란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였던 그 라친스키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식들 그 밑에 있는 라친스키의 자식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는데 나중에 6년 뒤에 그 애들 다 가르쳐 놓고 자기가 또 그 라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알고 있는 스카라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니콜라스 쇼팽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이미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폴란드 사람이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폴란드어로 미코와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있었던 그 유모였던 그 테클라 유스티나 크르제노브스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결혼을 하게 되고 1남 3녀를 낳게 됩니다. 우선 장녀가 루드비카 쇼팽입니다. 이 사람이 장녀고 이 사람은 요제프 칼라산티 옌지제이비치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그 법학과 교수와 결혼을 합니다. 1832년에. 그 다음에 장남이 프레데리크 쇼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이녀가 이자벨라 쇼팽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834년에 펠릭스 안토니 바르친스키라고 하는 수학 교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외모를 가지고 뭐 늙은 분한테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연도를 봐야겠죠. 이 연도를. 그래도 이 사람들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에밀리아 쇼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마지막 3녀이고 막내인데 이 집이 대대로 폐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아 쇼팽이나 프레데리크 쇼팽 심지어 아버지까지 폐결핵으로 그 죽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특히 지금 에밀리아 쇼팽의 생물 연도를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중2입니다. 15살이죠. 15살의 나이에 이렇게 절명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문화의 재능이 걸출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쇼팽이 굉장히 슬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829년이면 쇼팽이 19살 때였죠. 암브로지 미로샤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암브로지 미로샤프스키의 그림들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소실돼가지고 원본이 없고 복원품들이나 그런 뭐 복구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무튼의 말을 많이 쓰네요. 이 사람이 19살 때 바르샤바 음악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짝사랑이죠. 왜냐면은 쇼팽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백을 안 했던 겁니다. 이 콘스탄차 거트푸스카라고 하는 여성은 바르샤바 음악원에 재학하고 있었던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약간의 무슨 약간이 아니고 이 둘이 아니고 쇼팽이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감정을 자신의 절친이었던 티투스 보이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29년 10월 3일의 편지인데요. 자네에게 보내는 이 왈츠는 애인을 그리워하며 오늘 아침에 작곡한 것이네. 여기서 애인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콘스탄차 과트프스카이고 이 왈츠라고 하는 것은 작품번호 70번의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고는 아무도 몰라. 이 신작을 피아노로 쳐서 자네에게 들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라고 했는데 정작 친구는 답이 없었다. 이제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봤었을 때는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 편지를 통해서는 이 왈츠가 어떻게 작곡이 되었고 그러니까
콘스탄차 거트푸스카라고 하는 그 짝사랑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작곡한 곡이다. 아침에 작곡한 왈츠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데, 유광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유광호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쇼팽을 좋아해서 쇼팽 관련된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수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냅니다. 그걸 냈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사서 봤는데, 어, 원래, 그니까 제가 이틀 동안 봤던 책들은 전부 다 쇼팽이 콘스탄차 그아트푸스카를 좋아한다. 짝사랑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에, 그 유광호의 책에 보니까 콘스탄차 거트푸스카의 독일어로 된 일기가 일부 인용이 된 겁니다. 그거를 그 고려대학교에 그 어떤 학자분이 번역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그 일기 1830년 10월 27일 때입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나와 눈동자를 맞추고 있었다. 나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다. 극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인가.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100마디 말보다 뜨겁고 진한 동작을. 내 입술을 덮어줄 따뜻한 키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다가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까 콘스탄차 거트푸스카도 쇼팽을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 또 그 일기 보면은 1839년 5월 11일 그는 내게로 향하였던 사랑의 열정을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다가 언어의 수단이나 키스가 아닌 피아노로 표현하였던 거야 라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좀 늦게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 늦게 깨달은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걸.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둘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쇼팽이 죽고 난 다음에 쿠리에르 바라치자브스키라고 하는, 이게 그 폴란드의 잡지 이름인데 1821년에 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849년 12월 21일자 신문 내용에 아마 그 콘스탄차 거트포스카를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쇼팽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결국은 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좀 씁쓸하네요. 그 다음 이거 1번인데, 1번은 작곡 경위, 연도가 굉장히 좀 천차만별입니다. 1832년, 1833년, 1835년, 이렇게 곡이래. 작곡 연도가 굉장히 좀 천차만별인데, 우선 이 당시에 쇼팽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고트프리트 엥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쇼팽을 석판화로 그린 겁니다. 이게 그 모습인데 1833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3살 때의 모습이죠. 23살 때의 모습인데 이 석판화를 나중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제프 엘스너, 이 사람이 바르샤바 음악원 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제가 보니까 제가 봤던 책 가운데 온가쿠노 토모라고 하는 음악 지우사 한자로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작곡가들, 클래식 작곡가들의 어떤 그 생애와 곡들을 해설하는 그런 전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음악 세계, 우리나라로 치면 음악 세계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집인데, 그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책에 이 왈츠가 이제 G 플랫 장조가 되어 있고, 또 F 단조가 2번이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책에는 그 작품번호 70번의 1번 작품을 헌정한 사람들이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쇼팽 공식 홈페이지랑 다 비교를 해본 결과, 잘못되었습니다. 그 책이 잘못된 거죠. 그게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무슨 수가 났을 텐데, 제가 일본어로 된 책은 보지는 못했고, 우리나라로 된 책 당장 보면 잘못됐습니다. 그 쇼팽 공식 홈페이지를 좀 더 믿는데, 그게 좀 더 그러니까 이 오류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떤 책이 진리를 말하는 책은 뭐 무슨 경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솔직히 비교를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리는 없고 책을 하나 볼 때는 비교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도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할 게 보통 작품 번호 70번, 뭐 작품 번호 69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 번호대로 연주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명한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품 연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번호 69번의 1번이 1835년에 작곡이 되었는데 이때 쇼팽이 그 폐결핵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요양을 가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독일의 그 카르스바크라고 하는 그 독일 지방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쇼팽의 부모님이 요양을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쇼팽이 바로 독일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부모님을 한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눈물 나는 재회를 한 셈인 건데, 저도 정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한데,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떠나 했죠. 서로 가는 길이 달랐죠. 그래서 그 쇼팽이 집에 가는 길, 그러니까 파리로 가는 길에 그 드레스덴이라는 데 들립니다. 드레스덴에 자신이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소녀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아 보진스카라고 하는 여자인데 쇼팽이랑 9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좀 성품도 좋고, 그래서 쇼팽이 콘스탄차 과트프스카 이후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사랑을 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위해서 작곡된 곡이 바로 작품번호 69번의 1번입니다. 이게 흔히 고별 왈츠, 뭐 이별의 왈츠라고 부르는 작품이죠. 제가 이거를 2013년 때 연주를 했는데, 아무튼 다시 이 주제로 들어가면은 당시 그 19세기 때에 폐결핵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당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리아 보진스카의 어머니인 테레사 보진스카라고 하는 여자가 쇼팽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파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한 게 아니고 약혼을 했어요. 너무 서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곡을, 아이고 참 말이 좀 천차만별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곡을 1835년에 작곡을 해서 마리아 보진스카에게 주고, 마리아 보진스카는 쇼팽을 위해서 수채화로 초상화 그린 겁니다. 그 1836년 때의 모습, 이게 쇼팽이 그러니까 26살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약혼을 했다가 쇼팽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것을 마리아 보진스카의 어머니였던 테레사 보진스카가 알게 되고 이 둘을 파혼시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비극적인 사랑으로 되었죠. 저도 이거 곡을 2013년 때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피아노를 치니까 또 음악실 그 창문 거기에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좀 그랬는데 2022년에 이제 그 여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은 뭐 말끔히 이제 뭐 좀 잊은 상태입니다. 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잊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작품은 70번의 2번. 이 곡 같은 경우는 1841년? 1843년. 작곡 연도가 또 다릅니다. 우선 뜬금없이 그림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 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역사 1이나 아니면은 뭐 세계사 책이나에 보면은 항상 나와 있죠. 프랑스 혁명 부분에. 이 1830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은 페르디낭 빅토르 외젠 드라크로아라고 하는 음악이래. 낭만파 미술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그린 게 아니라 1830년이면은 7월 혁명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1848년에 2월 혁명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그 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랑 쇼팽이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1838년에 그 쇼팽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초상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한편 오기스트 카라팡티에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근데 이 초상화 그러니까 카라팡티에가 그려주는데 쇼팽이랑 상드가 그 어느 살롱에서 만난 겁니다. 카라팡티에랑 별 상관이 없고 이 둘이 만났는데
쌍드가 이 이름이 사실 본명이 아망틴 리실 오르르 디팽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인데 쇼팽이 이 여자를 봤었을 때 담배를 피는 겁니다. 여자가 담배를 피고 또 남장을 하는 그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쇼팽이 좀 보수적인 성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쇼팽 쌍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싫어하다가 이제 점점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는데 이 드라크로아랑 쇼팽, 쌍드 이 셋 다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로아가 쌍드의 초상화도 그려줍니다. 같은 해에 그려주는데 이 초상화의 구도를 보면서 제가 또 봤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드라클로아의 위안성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원을 한 것입니다. 복원이라기보다는 재해석해서 만든 것이죠. 드라큘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스케치를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쇼팽이랑 쌍드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9년 동안이나 동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 보진스카랑 파혼된 게 1847년이었고 47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7년이었고 이 둘이 만난 게 18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살았으니까 1847년까지 같이 산 겁니다. 또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그림도 떠돌고 다니던데 저도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성을 앞에 두고 제가 진심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살면서 뭐 구독자 뭐 신청곡 아니면 뭐 친구 진짜 뭐 동성 친구 말고는 동성 친구를 제가 막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이성 친구를 위해서 피아노를 연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 실은 우연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막 그 친구 불러가지고 연주한 게 아니고 정말 저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결국은 나이가 지금 내년 제가 올해가 30인데 아, 여러분들 저처럼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했었는데 쌍드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들이 이제 모리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딸은 솔랑주인데 솔랑주가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쇼팽은 솔랑주의 편을 들어주고 쌍드는 좀 반대하는 솔랑주를 반대하는 그래서 이 둘이 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끝내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에도 이 쌍드가 1847년까지 쇼팽을 거의 어머니 또는 누나처럼 보살펴줍니다. 쌍드가 얼마나 또 쇼팽을 좋아했으면 1841년에 연필로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상화 그림을 당하고 싶은데 한 번도 여성이 제 초상화를 그려준 적은 없네요. 남성은 한 번은 있습니다만은 이 쇼팽 이 주변에 이제 이 왈츠가 헌정된 사람 여성이 크게 4명인데 한 사람이 이제 마리드 크루터너, 엘리즈 가바르, 에스테르 하지 공작 부인, 그리고 안나 캐롤라인 우리 부인. 결혼하기 전에는 벨레빌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사진이 있고 그림이 있고 또 기록이 있는데 쇼팽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우리 부인이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쇼팽이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만큼 연주를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이 여성들에게 왈츠를 헌정을 한 겁니다. 했다고 해요. 이 왈츠 같은 경우는 제가 2024년 임용고시를 한 3일 앞두고 이 곡을 연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우울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음색 때문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그 곡을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작품은 69번의 1번이나 70번이나 이거 전부 다 유작입니다. 유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쇼팽이 죽고 난 이후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모아서 출판을 해주었느냐? 당시 악보 출판업자였던 동시에 쇼팽의 절친이었던 율리안 폰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출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작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쇼팽의 그런
마지막 작품들까지 모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 친구 관계를 둘 때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를 사게 됩니다. 자신이 처지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똑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를 사게 됩니다. 만약에 뭐 자기가 잘 되는데 박수 확 치다가 나중에 자기 잘 안 될 때 휙 사라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흔히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진짜 인생 종치입니다.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친구 절대로 사귀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들한테 이간질 당해가지고 전교 왕따로 1년을 살았습니다.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진정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진지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그 친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같은 마음 태도로 대해주는 그런 진득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제 주변에 다 없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조교 선생님 말씀대로 30대가 되면은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 맞다는 얘기가 저기 동의를 합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건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곡은 저희 자작곡이죠. 예, 증오라고 하는 이 곡을 제가 원래 2011년 이때쯤에 아마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완성시킨 거는 2023년입니다. 2013년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학력, 물리력,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척도였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뭐 힘 세고 공부 잘하고 하면은 다 내리깔고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이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한 번도 제가 마르크스 앵겔스 저서를 본 적이 없는데 평등 사회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 타파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학년 때 거의 막 맞기도 하고 진짜 안 좋게 살다가 2학년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모든 개성이 존중받고 상식과 지식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간 지가 지금 어느덧 한 14년, 한 15년 정도 됐네요. 제가 그래서 이 곡을 홍남파의 가옥에 2011년에 홍남파의 가옥에 저기 연세대학교 근처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홍남파의 외손녀분을 뵈서 그분 앞에서 이 자작곡을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기도 했고 했는데, 이 곡의 어떤 작곡 배경 결국은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비상식적인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제가 이 곡을 작곡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이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작곡 배경과는 별 관계없이. 저는 악보를 쓸 줄 모르는데 억지로 뭔가 써서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 의도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출처를 밝히고 확인 안 하고, 그리고 그 책들 하나하나들 전부 다 비교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책들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신문을 보든지 자료를 보든지 어떤 정보를 듣든지 간에 비교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읽기의 태도, 리터러시, 문해력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숙달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함으로써 이 자료를 밝힙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했죠. 제가 진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고 사실은 46분이 되었던 거였는데, 좀 덧붙이다 보니까 50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들어주신 분은 정말 저희 찐 구독자분이십니다. 좀 자장가라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공부를 정말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곡 설명이 끝났는데, 아무튼, 아무튼 말 정말 많이 쓰네요, 진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좀, 좀 싫어요. 예. 날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라이브 날짜는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인데, 80분 동안 하는데, 그, 이제, 여기서 10분 일찍 켜둔다. 이게 한마디로 11시 20분에 켜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조금 제 욕심이 있고 부탁을 좀 한다면, 제가 2025년의 의미 때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던 학생들,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저를 만났던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만 시간을 좀 투자 좀 해서, 할애를 좀 해서, 저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사실 제가 이거 2025년의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 학생들에게 인사한다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인사를 할 건데, 어, 그, 인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만났던 학생들, 어, 저를 기억해준다면, 이렇게 한번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월 20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